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한국 11년째 소득 3만 불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한국은행이 2024년 국민 소득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체 얼마냐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작년 1인당 GNI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6,624달러다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이 3만 불대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에 들어선 게 2014년입니다. 그런데 11년째 계속 3만 불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대체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볼까요? 그 이유, 극심한 내수 침체, 고령화, 세계적인 저출생, 비상계엄과 탄핵, 산업 구조 조정 실종, 과도한 기업 규제 등등등이 꼽힌다. 특히 산업 구조 개혁은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실패로 평가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산업 구조 조정이 제대로 안 됐다, 개혁이 안 됐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어제 정부가 뭘 발표했느냐? 전략 산업기금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AI, 방산에 50조 투자하겠다라는 거죠. 네, 미래 위한 먹거리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얘기가 생각이 나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군사 지원 받고도 관세 4배, 한국견은 트럼프입니다. 네,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연방의회 첫 상하원 이 합동연설에서 한국을 콕 집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리한테 관세 4배나 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 앞에 붙은 말이 이 말이에요. 군사 지원 받고도, 우리나라한테 군사 지원 받고도 우리한테 돈을 이렇게 받는다고 라는 얘기인 거죠. 이 말인즉슨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안보 볼모로 한국 콕 찍어 관세 위협이다. 우리가 이렇게 군사 지원해 주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안보를 지금 볼모로 딱 잡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정부 국방정책을 사실상 좀 총괄을 하는 사람, 국방차관입니다. 이 국방차관 지명자가 어제 본인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한국 상황 보면 한미일 협력 지속 불분명.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최근 6개월에서 8개월간 정치 상황을 좀 쭉 주시를 해보면 한국의 이 정치 상황을 보면 한미일 협력을 계속 지속할 수 있을지 좀 불분명하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한미일 협력 글쎄라는 거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가진 카드 이만큼이야라는 얘기를 과시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좀 쉬지 않고 여기저기 계속 지금 찔러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앞서서 훨씬 우리보다 더 강한 강도로 이 전 세계 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협박 아닌 협박을 받았던 나라가 있죠. 누구냐?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광물협정 서명 준비. 젤렌스키 결국 백기입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젤렌스키 대통령 사실상 백악관을 쫓겨나듯 떠났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백기 투항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군사 지원 중단 나흘 만에 서한을 보내서 설전에 대해서 사과했다라는 겁니다. 설전에 사과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볼까요?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광물 협정도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가서 서명을 할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남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관세 문제를 지적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얘기를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의대생 복귀 땐 내년 증원 0명 총장협의회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대학교 총장들이 이 내년도 2026년도 의대 정원수를 지금 빨리 정해야 되는 시기죠. 관련해서 기존에 뽑았었던 인원 그대로 3,058명 그대로 뽑겠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의대생이 복귀하면이라는 이 조건이 붙었어요. 의대생이 그대로 다 강의실로 돌아오면 수강 신청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 그러면 정원도 그대로 유지할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공이 다시 의대생들한테 또 넘어가게 되는 셈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길고 긴 의정 갈등이 1년도 넘었죠. 끝이 보이려나 작은 기대를 살짝 좀 해봅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이겁니다. 여기가 어디야 싶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쓰레기 처리장, 쓰레기 집화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겠죠. 그 쓰레기장에서 뭘 다들 이렇게 찾고 있어 싶은데 뭘 찾고 있느냐? 돈을 찾고 있습니다. 돈을 찾는 이유, 지난달 24일이었나요? 한 60대 여성이 전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깜빡하고 우리 아들 수술비로 쓸 돈인데 2,600만 원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요거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세종시 환경미화원 분들인데 그래요? 그리고 다들 팔 걷어붙이고 직접 가서 일일이 다 손으로 봉투 뜯어가면서 돈이 있나 없나 무려 8시간 동안 24톤을 뒤졌다라는 거죠. 물론 뭐 돈을 다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한 1,800여만 원 정도. 다른 돈들은 좀 너무 찢어져서 혹은 뭐 이 찾지 못하고 분실한 돈도 있고요. 찢어서 있을 수 없는 돈. 그래서 다 모은 돈은 이 1,800여만 원 정도였었다라는 건데 아들 수술비란 얘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선 이 환경미화원분들 저희가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담의 온기는 유독 더 오래 그리고 진하게 남죠. 이런 소식을 매일 아침 전해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 기분 좋게 시작하는 아침의 매일 경제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정조준. 누가 정조준했다는 건지 보겠습니다. 군사 지원 받고도 관세 4배. 한국 겨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정조준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India charges us auto tariffs higher than 100%. China's average tariff on our products is twice what we charge them.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This is happening by friend and foe. 네,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군사 지원도 해주는데 우리한테 관세를 4배나 받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정말 우리가 미국이 우리한테 이 매기는 것보다 4배를 매기고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오늘 조간에 팩트 체크가 있었습니다. 여기 같이 볼까요? 트럼프 WTO가 정해놓은 관세 상한선을 갖고 4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근데 따지고 보면 한미 FTA를 체크를 해서 실제로는 0%대다. 상한선이 있다고 다 상한선만큼 맥시멈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죠. 근데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4배가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심지어 그렇다 쳐도 매긴다고 쳐도 한미 FTA 때문에 사실상 이 0%대에 불과하다. 관세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팩트 체크를 해보니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인 건데 뭐 사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예상을 못했던 바는 아니긴 하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이겁니다. 한국 관세 미국의 4배 트럼프 내 맘대로 청구서. 트럼프 대통령이 맘대로 청구서를 적어서 들이민 경우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 않느냐. 이번에도 내 맘대로 내배겠거니 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차두원 원장님. 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내 맘대로니까 이 마음을 돌리는 게 관건인데 마음을 어떻게 돌리냐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잘못된 통계나 팩트를 가지고 얘기하는 네.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네. 이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의도적으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잘못된 통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쓰는 알고도. 경우고요. 네. 두 번째는 본인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만큼 한번 일단 뇌리에 어떤 편견이 박히면 아하. 굉장히 수정하기가 힘든 케이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떤 경우든 지금 의회 연설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한국이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많은 수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네. 일방적으로 이익만 취하는 지금 전형적인 이 국가처럼 얘기가 돼버렸잖아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저 관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지금 본인이 하는 경제 정책이 굉장히 미국인들을 잘 살게 만드는 온당한 정책이라는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네. 이기에도 만약에 미국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익을 취하는 국가가 있으면 관세로 이거를 통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와중에서 우리랑 친한 국가들도 이렇단 말이야 하는 예를 든 게 이제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사실 일기 때는 네. 여기 단골로 등장한 게 또 독일이었어요. 독일도 대미 무역 흑자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설 자체만 놓고 이게 관세를 가지고 이제는 이 안보 공약까지도 좀 약화시키는 게 아니냐. 주한미군 변동이 이건 제가 볼 땐 조금 너무 나간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알고도 일부러 협상력을 좀 높이려고 전략적으로 내민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워낙에 그 부분이 그 팩트가 이 뇌리에 강하게 남아서 다른 거 다 안 보이고 그것만 부각해서 훅 얘기를 한 걸 수도 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놓고 따지기는 좀 어렵다. 다른 것도 좀 같이 봐야 된다. 연계해서 다 좀 두루두루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움찔하는 거는 사실 사실이긴 하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기자들이 직접 물어봤어요. 아니, 관세 4배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트럼프 대통령 말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양국 간 관세가 거의 없어서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좋은 결말이 있을 겁니다. 윈윈할 수 있도록 양국이 노력할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쭉 신 실장의 얘기를 좀 보면 차 원장님 일단 네. 좋은 결말이 있을 거예요 라는 게 일단 가장 먼저 지금 눈에 들어오거든요. 네네. 좋은 결말이 있을 거고 양국이 다 윈윈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들으면 원론적인 거고 어떻게 들으면 좀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겁니까? 네, 결국은 설득하는 방법인데요. 네. 저게 무조건 당신 얘기가 틀렸다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사실상 미국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 이런 논리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네. 만약에 실질적으로 협의를 해봐서 우리가 과도하게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 그거 이제 조정할 의사가 있다라는 면을 먼저 분명히 대화를 조정할 의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런 정부 간 협의에 못지않게 해야 되는 것들이 미국 사회 내에서 이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만 그렇게 인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지자들도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미국 언론이라든가 이런 쪽을 통한 네. 정보의 교정 활동도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 다만 이 경우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미국 내에서 기존 메인스트림이라는 게 주로 이 리버럴 쪽 언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하면 떠올릴 수 있는 폭스 뉴스라든가 네.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이런 쪽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는 이렇다라는 사실을 또 제대로 알릴 필요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상이 어떻다라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데 다만 요보다 앞서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다르니까 일단 먼저 운을 띄우는 건 우리가 만약에 과도하게 한국이 이익을 취하는 게 있다면 우리도 조정할 의사가 분명히 있습니다라는 걸 일단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부담 분담에 대해서요. 비용 부담이나 부담 분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움츠러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 자체가 우크라이나하고의 종전협상에서 나왔지만은 사실은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먼저 경고를 하고 네. 그게 싫으면 다른 대안을 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동맹 자체도 거래로 본다라는 시각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제 제시하는 입장은 우리는 거래 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팩트상 옳은지 한번 따져보고 정말 그렇게 양측이 서로 논의를 해보니까 우리가 과도하게 이익 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수정하겠다, 조정하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네. 전략적으로 이 접근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서도 좀 정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4배를 얘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뭘 붙였느냐 이런 얘기를 붙였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우리가 한국 군사도 지원하는데 라는 얘기를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이어서 이거 방위비도 비상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요. 아까 살짝 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죠. 요거 갖고 이제 뭐 너무 방위비까지 가는 건 좀 너무 가는 면이 있습니다라고 살짝 좀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원식 실장이 지금 워싱턴 DC에 갔다. 사실 신원식 실장은 안보실장이죠.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걸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했느냐. 구체적으로 방위비를 재협상하자는 얘기는 아직 논의된 게 없다.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 원만하게 잘 풀어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발언들이나 관세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지금 신 실장은 오랜 동맹의 정신에 입각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생각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요즘인 거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거냐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의회 연설에서 나온 뉘앙스가 오랜 동맹들도 우리한테 이런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 자체는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만 이제 유의해야 되는 게 과거에 미국의 전통적인 그 정책은 무역 문제하고 안보 문제를 서로 분리해서 갔다고요. 무역상 분쟁이나 이견이 있다라고 해도 안보에 대한 공약은 거의 유지가 됐는데 사실은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냉엄하게 이야기하면 네. 그 무역 문제가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안보 공약을 걸고 나오고 방위비 같은 안보 공약상의 이슈가 나오면 또 관세 문제를 걸고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만 지금 우리가 한국에 군사 지원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맥락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게 많은 데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만약에 관세 문제 안 들어주면 병력 뺄 수 있다. 이거는 좀 너무 나간 얘기라는 거죠. 사실은 저 부분에서 틀린 통계가 많이 나오거든요. 네. 뭐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직접 주둔 비의 굉장히 일부만, 그러니까 뭐 원래 한 50억 불 내야 되는데 안 내고 있다라는 얘기라든지 주한미군 규모도 또 정확한 게 아니에요. 지금 4만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 협력이나 협의를 통해서 이게 되도록이면 제대로 된 팩트가 이제 입력되도록 해야죠. 네. 그러니까 일단 잘못 알고 있는 부분 팩트를 다시 한번 좀 수정을 하는 부분을 거치면서 명확하게 사실은 이렇다. 하지만 뭐 할 의지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좀 차근차근 짚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살짝 뭐 이럴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안보와 관세와 뭐 다양한 여러 가지가 다 서로 혼재돼서 종합적으로 들이밀 가능성이 좀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우리나라 관련해서 언급한 게 사실 뭐 관세 4배, 군사 지원단의 이 부분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얘기도 같이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And we're not giving them any money. Your CHIPS Act is a horrible, horrible thing. We give hundreds of billions of dollars, and it doesn't mean a thing. They take our money and they don't spend it. You should get rid of the CHIP Act. 네. 지금 요지는 그거예요. 칩스법, 이게 이 반도체 보조금법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기 좀 볼까요? 트럼프 칩스법 없앨 거다라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 삼성, SK 이게 보조금 지금 7.5조 원을 이 칩스법에 따라서 받기로 돼 있는데 이거 없애면 이 돈 7.5조 원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보조금 주기로 한 거 못 줘. 너희는 돈 더 내고 우리가 주기로 한 건 지금 못 줘.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원장님. 그러니까 기업들은 이미 투자하기로 해서 돈이 일부 좀 물려 있는 것도 있을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투자 철회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고방식도 뭐를 반영하는 거냐면요. 네.
외국계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거에서 기본적으로 비판적인 트럼프 대통령 시각이 그대로 있는 거고 이미 그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내가 취임하고 나면 저 반도체법과 관련된 보조금들 그 지급 중단하거나 대폭 줄이는 행정명령 그 발동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예고했죠. 그게 현실로 다가온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 기업을 대하는 시각은 사실은 우방의 기업이라도 기업 측면에서 경쟁자고 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그 우리 보조금이 아니라 스스로 돈으로 알아서 오고 이익도 좀 적당히 취해가라는 거거든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저런 경우에는 결국은 다른 협상칩을 발굴을 해야죠. 결국 미국도 지금 AI에 굉장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AI 핵심 부품의 부품 관련 반도체 개발에 더 총력을 기울인다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거래가 될 수 있는 협상칩을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이제 큰 우리의 그 이 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좀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를 꺼냈을 때 우리가 이게 문제면 그럼 우리도 이거라고 하는 꼭 요 문제 직접적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카드가 될 만한 뭔가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협상 스타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처음에 굉장히 세게 얘기하고 좀 살살살살 좀 풀어주나 싶은 그런 전략. 이게 그런 전략 차원에서 지금 또 세게 던진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 게 오늘 새벽에 무슨 속보가 나왔느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관세 25% 물리기로 한 이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가 서로 통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50분 동안. 그래서 관세 문제도 얘기하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펜타닐 문제도 얘기를 하고 이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온 얘기가 미국이 멕시코랑 캐나다에 대한 자동차 관세 한 달 유예하기로 했다라는 얘기가 새롭게 또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처음에 무조건 25% 예외 없어라고 얘기를 했지만 한 달 유예 뭔가 좀 자꾸 이제 뒤로 한 발 좀 살짝 좀 풀어주는 듯한 것도 있다. 더불어서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백기든 젤렌스키 광물 협정 준비됐다. 면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모욕 비슷하게 당하고 간 젤렌스키 대통령 광물 협정 준비됐어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주권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국이 해준 일이 정말 소중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물 및 안보에 관한 협정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귀하가 편한 시간대에 언제든 서명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완전히 패기투항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트럼프의 전략상 아니냐라는 건데 근데 그러면요 원장님. 네. 우리도 지금 이 전략 안에 지금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우리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앞에서 자꾸 계속 여쭤본 게 좀 겹치는 면도 가장 없잖아 큰 있긴 거는 이제 있어요. 지금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경우하고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네. 우크라이나 경우에는 사실은 그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지금 앞에 있는 감사할 줄 모른다에 대한 불만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말을 좀 강하게 표현한 거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식 접근이죠. 네. 그럼 우리가 도와준데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안보 경합 관련된 거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만큼의 심각성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제일 큰 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동맹국들은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강한 동맹, 두 번째 거래되는 동맹입니다. 흔히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동맹국이라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얘기하는 네. 이제 그 일본이라든가 이제 호주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가 바라는 것도 네. 미중 전략 경쟁하는데 내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느냐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은 북한 위협 대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네. 현재도 이미 상당 부분 지역 안정에 기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비전을 먼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비전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미국이 어떤 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가령 얘기하면 조선이라든가 미중 전략 경쟁 위해서는 조선 분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다음에 함정 이 유지 관리 MRO라고 하죠. 또는 반도체, 네. 그다음에 AI 이런 공급망 이 제조종 부분에서도 충분히 미국의
그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고 또 동참할 의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통적으로 우리한테는 주로 방위비 분담을 얘기하지만 네. 나토 동맹국들에서 얘기하는 거는 GDP 대비 국방비 올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준비와 계획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래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점점 발전시켜 나갈 거다. 네. 이런 거를 계속 설득을 해나가야 돼요. 그것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할 때 우리가 니네랑 거래해서 이득이 얻는 게 뭐야. 구체적으로 내 손 위에 올려놔봐 했을 때 요겁니다라고 딱 올려놓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구체화해서 갖고 가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도 하긴 했거든요. 요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올까요? My administration is also working on a gigantic natural gas pipeline in Alaska, among the largest in the world, where Japan, South Korea, and other nations want to be our partner with investments of trillions of dollars each. There's never been anything like that one. It will be truly spectacular. It's all set to go. 네, 지금 알래스카의 가스 개발 이거 한국, 일본 다 우리나라랑 같이 개발하고 싶어해요. 지금 다 너도 나도 지금 투자한다고 하고 있어요. 멋진 일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원장님 사실 다른 데 다 꽉꽉 누르면서 여기 좀 구멍이 있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일로 좀 가봐라는 얘기로 사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일부 조간에선 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트럼프의 가스라이팅 뭐 이런 얘기까지 쓰기도 했던데 근데 알래스카 가스관 이거 여기로 가 유도한다고 그냥 덥석 집어먹어도 또 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 얘기가 이제 먼저 나왔단 말이에요. 앞에 네. 그 의회 연설 부분에서.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저희 얘기는 사실은 우회적으로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오는 의회 연설 부분을 보면 여러 국가들이 합해서 수조 달러가 아니라 각각 수조 달러 지금 이 투자하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투자하라는 얘기인데 네. 사실 말이 수조 원도 아니고 수조 달러면은요. 이게 우리나라 그 지금 1년 예산을 몇 년간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저것도 아마 제가 볼 땐 전형적인 트럼프 대통령식 어법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일단은 이 알래스카 LNG의 공급 네.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이 개발이냐, 채굴이냐, 유통이냐 이게 따라서 참여할 수 있는 민간 기업도 다 다르고요. 네.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투자 규모로 볼 때는 이게 정부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협의를 해나가 실질적으로 어느 부분을 원하고 있느냐를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이 참여할 건지 아니면 정부가 투자할 건지 이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원론적으로는 에너지선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고려해 볼 만한 거죠. 고려해 볼 만한 거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금액이 어마어마하다. 수조 달러라는 게 수조 원도 많은데 달러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 계산기 잘 두드려 보고 발 담궈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옵니다. 네. 곰곰이 잘 두들겨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암거래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이 체포한 가결은 검과 짜고 친 암거래다. 비명계 직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한 유튜브에 나와서 본인의 이 체포한 거 2023년 9월에 있었던 2차 체포한 그 가결에 대해서 이거 검찰과 이른바 비명계가 짜고 친 암거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 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누가 당내 일부하고 검찰이요? 오, 아니 뭐 짰다는 거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타임이 6월달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사법 처리될 거니까 당 대표를 그만둬라. 그만두지 않으면은 뭐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당을 위해서나 사퇴를 해라. 의원이요? 민주당에서 뭐 유력한 분이 유력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너무 근데 시점도 정해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근데 그거는-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영장 청구 시점하고 딱 거의 맞아 떨어져요. 그럼 구속되면은 내가 옥중에서라도 내가 사퇴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다 짜고. 네, 이재명 대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조근조근 얘기했어요. 내가 나중에 봐서 이 곰곰이 보니까 이 유력한 민주당 내에서 유력한 분이 나한테 대표직 사퇴하고 내려와라고 얘기한 그 시점과 또 영장 청구가 또 교묘하게 시기가 맞물릴 때 결국 짜고 친 거 아니냐, 암거래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이 얘기는 김진욱 대변인님, 요즘 이재명 대표 한창 통합행보 막 하고 있거든요. 비명계 만나고 점심도 먹고 차도 마시고 저녁도 먹고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런 행보 중에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의도적인 거냐라는 거죠. 뭐 제가 볼 때는 뭐 의도적으로 작심하고 했다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아요. 네. 아마도 그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 갑자기 그 질문이 들어왔고 그거에 그냥 뭐 다 지난 일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 않은 부분이 있긴 한데, 최근에 통합 행보에서 사실은 좀 그 성과가 저는 있다고 보여졌거든요. 그런 네. 상황 속에서 아마도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다 뭐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당시의 상황을 묻는 과정 속에서 당시에 그렇게 추측할 수 있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뭐 그 당시 약간의 서운한 감정 이런 부분들이 그냥 너무 솔직하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때로는 어떤 감정들이 입 밖에 나오기보다는 마음속에 있을 때 그것이 조금 더 바람직한 얘기가 되지 않았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번 일을 제가 지켜보면서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이제 어제 오후에 이 발언들이 이제 나가고 난 이후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젠 다 지나간 일이다.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혼란한 상황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 부분에 이제 저는 방점이 있다고 보여지고, 이 발언이 그렇게 큰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뭐 이 발언을 듣고 일부 좀 섭섭해하시는 분들도 또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떤 그런 감정들을 지금 앞세우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 지금은 이 내란 극복이라는 또 이 새로운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뜻에 모두가 다 동참할 때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게 뭐 작심하고 얘기했다기보단 질문이 들어와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기를 짰다는 증거는 없다. 근데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표현은 또 암거래라는 뭐 이런 굉장히 좀 센 표현까지 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파장을 예상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기획 아닐까요? 사실 통합한다고 했더니 진짜 통합하는 줄 아느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국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라고 본인이 얘기한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의 발언은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 때 친명 횡재 비명 횡사 공천의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했던 것이다. 그 맥락을 설명했다라고 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것에 대한 후폭풍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저쪽이 드러나면 당원들이 골라낼 것으로 생각했다. 한마디로 내 혼몸 바쳐가지고 구속될 위험을 무릅쓰면은 네. 당 내에 있는 이른바 수박을 당원들이 알아서 골라내서 그냥 배척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 그 또한 기획이다라고 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결국 본인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재화되는 시점에서 비명계가 다시 물 위로 올라오는데, 이것을 한 번에 정리하고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본인들이 직접 어떻게 보면 본인을 지원하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명계를 확실하게 응징해달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이런 부분들이 이 4월 총선에서 있었던 어떤 뭐 비명 행사라는 부분에 대한 한 큐 설명 아니겠느냐, 뭐 지금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같이 하신 말씀이 있죠. 심지어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도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이게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 욕망의 도구로 쓰고 상대 정당 또는 이 아주 폭력적 집단하고 암거래를 하는 이 집단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당이 뭐가 되겠어요? 어쨌든 이걸 정리를 안 하면 결국 죽는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제거해야지. 이런 데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쪽을 드러내면 당원들이 골라낼 거고 그러면 제가 일시 제거되더라도 당은 산다. 총선에서 이긴다. 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저쪽을 드러내면 당원들이 골라낼 거고 그럼 당이 살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지금 뭐 최 변호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원들이 다 골라낼 것도 염두에 놓고 당론으로 부결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표결에 임했다라는 건데 이건 그럼 표결을 당한 게 아니라 잘 어떻게 보면 잘 이 처음부터 밑그림을 그리고 임한 표결이었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글쎄요, 뭐 이재명 대표의 지금 좀 전에 그 발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네. 해석도 가능한데 저 당시에 당내에는 상당히 이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당히 기획된 정치적 수사를 했다. 그래서 정치 보복성 기획적인 기소였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어요. 또 그런 느낌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를 어떤 하나의 희생양, 제물로 삼으면 되겠냐. 당이 함께 나서서 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고 가는 것이 민주당이 그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일부 의원들께서는 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저기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검찰과 직접 무슨 거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당시에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기도 한 그런 어떤 상황적 그 설명도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신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이재명 대표가 굳이 본인을 희생해서 당 내에 있는 어떤 이 그 암세포 같은 이런 부분을 도려내려고 했었는지 하는 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알진 못합니다만 뭐 그런 측면으로 해석도 가능한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네. 이렇게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또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민주당이 하나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롭게 단결된 그 민주당이 되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납득이 가능할 만한 그런 얘기가 될 것인가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회의적이고요. 지금 어차피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일 중에 이재명 대표가 서운한 감정을 털어버리고 가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뭐 나온 얘기 정도면 뭐 그냥 그때 이재명 대표는 저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 보다 이런 정도 생각하고 가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근데 지금 뭐 굳이 지금 다 지난 얘기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무슨 의미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비명계는 굉장히 발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어제 초일회가 입장문, 그러니까 비명계죠. 비명계가 입장문을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이재명 대표가 당내 통합을 얘기하면서 분열주의적 발언을 한 거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칼을 꽂는 격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말에 사과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방송 중에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 암거래 뭐 발언에 대해서 악수 중에 악수다라고 얘기하면서 통합 이미지를 쌓아가던 중이었었는데 공든탑이 다 와르르 무너졌다. 사실관계 요거 짚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 사실 비명계에서 지금 발끈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 비명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진행 변호사님한테 좀 입장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통합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고 요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제가 비명계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좀 전에 김진욱 대변인께서는 증거는 없지만 그렇게 한다고 추정한다고 했지만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은 딱 맞아 떨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추정이 아니고 내가 증거는 없지만 그게 딱 맞다라고 단정하는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른바 통합 행보를 해가는 과정에서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결국 지난 그 2023년 9월에 있었던
2차 그 어떻게 보면 체포 동의안 결과에 대해서 잘못하면 구속될 뻔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한이 맺혔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은 지금 와서 그때 내 몸을 던져서 비명계를 색출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때 9월 달에 완 영장실질심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2월 달에 벌써 대장동과 관련되는 영장이 있었고 그것이 내부에서 기각된 그렇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색출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벌써 다 기각을 했는데 그런데 결국 그때의 그 백현동 사건, 성남 FC 사건, 나아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위증 교사 사건 그걸로 했을 때에 통과가 됐고 법원에서도 일부는 범죄가 소명된다고 했고 나아가 야당 대표기 때문에 봐준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와가지고 이것이 수박 색출하기 위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최근에 비명계들이 지금 그 어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목소리를 내는 이 시점 왜 이걸 얘기했겠습니까? 마치 지난 9월 달에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비명계를 색출해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분들이 그분들에 대한 어떤 화살을 던져라. 그런 어떤 지령을 했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오히려 높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뭐 개헌 얘기가 나오고 뭐 이런 와중에 굳이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한 건 대체 무슨 의미냐. 거기에 좀 더 이 포인트를 두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아까 또 그런 말씀하셨죠. 근데 지금 이게 다 지나간 얘기 아니냐. 이재명 대표도 아니 뭐 이미 다 지나간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그 얘기도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미 뭐 다 지난 일이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이 혼란상을 극복해야죠.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당연히 뭐 아직도 비명계 그런 게 있나요? 입장이 다른 분들은 있겠지만 어떤 이 엄혹한 환경에서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할 일을 함께 손잡고 해가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당에 아직도 비명계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 지나간 일입니다. 다 지나간 일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일 어쨌든 당에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이 혼란 상황을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폭력 집단과 거래하는 암 거래하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 지나간 일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한 얘기가 지금 당에 이 비명계가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 얘기는 김준욱 대변인님. 그럼 여기서 약간 또 애매한 부분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그 암 거래하는 집단은 이미 다 탈당을 해서 지금 현재 당 안에는 없다라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내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회개해서 그때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건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당에는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시고요. 네. 그분들에 대해서 친명이다, 비명이다 이렇게 딱지 붙이지 않고 있다.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저희가 12.3 비상계엄 이후로 내란 사태 이후로 이 상황을 빠르게 종식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다 한마음 한뜻을 지금 모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내에서 조기 대선이 벌어질지 모른다라는 걸 염두에 두니까 이제 이런 정무적 또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네.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당내의 리더십은 확고하고 그런 리더십 속에서 지금의 이 내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 다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여러 가지 목소리들도 있죠. 당내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목소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어떤 특정 계파로 분류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당내에서 그런 계파를 분리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당내에서 친명이니 비명이니 계파 자체를 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의 비명계가 아직도 있나요? 라는 이재명 대표의 말은 그런 의미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감의 표현이겠죠.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고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른바 일극체제.
조금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상 일당 독재 체제라고까지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그 작년에 있었던 4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고 해서 사실상 비명계들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박용진 의원이라든가 비명계들을 상당 부분 만나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뜬금없이 그때의 일을 소환해가지고 다 어떻게 보면 상처를 다 뒤집어 놓고 그래 놓고 이젠 다 지나간 일이야.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게 했다가는 그 관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본인의 어떤 그 공선법과 관련되는 사법 리스크가 3월 말로 지금 다가온 그 상태가 되니까 비명계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지금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아니었겠습니까? 네. 얼마 전에 만났는 이재명 대표 앞에서 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격탄을 본인 날려달라는 그 본인의 적극 지지층에 대한 저는 확실한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 적극 지지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한테 뭐 어떤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에 대해서 움직여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는 건데, 그렇다고 이런 말씀 연장선으로 보면 김준욱 대변인님, 지금 최 변호사님은 그 말씀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비명계에 대해서 경고를 던진 거다. 함부로 도전하면 안 돼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인 거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그 해석하는 건 좀 과한 해석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조기 대선이라는 걸 전제로 놓고 여론조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지지는 다른 분들의 받는 지지의 총합에 수배를 넘는 그런 그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지지는 상당히 견고하다. 그런 견고함을 뭐 더 견고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지금 더 그 다른 경쟁자들을 누르려고 한다? 저는 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경쟁을 하더라도 지금 상태에서의 민주당에서의 그 어떤 그 지도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확고하게 갖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오히려 보여주질 못할 망정 그게 불안해서 다른 후보들을 누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지금의 민주당에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재명 대표도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의도로 처음에 이 얘기를 그럼 꺼낸 것이냐라는 점에서부터 이미 사실 의문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건데, 그냥 질문 솔직하게 대답하다가 여기까지 좀 얘기가 나왔다. 아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분명한 건 일단 지금 현재 비명계에서는 들고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 악수 중에 악수다라는 얘기도 고민정 의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오늘 분명히 얘기가 더 나올 텐데 뭐라고 이재명 대표가 얘기할 거냐가 중요한 거겠죠. 근데 사실 이런 얘기가 뭐 폭력 집단과 암거래하는 집단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살벌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 여기 가정에도 웃음꽃이 터졌습니다. 어디였는지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 게 세상 이치인데 다 대한민국 경제의 이력을 담당하고 계시고 또 국가 경제 발전에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 연합체인데 당연히 만나서 의논하고 그래야 되겠죠. 안 만날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난 지 10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년의 그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만나니까 마침 옛날 차였던 여자친구를 만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한국경제인연합회 한경협을 찾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10년 만에 한경협을 찾은 이재명. 류진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차였던 옛 여자친구를 만난 느낌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느낌이 최진영 변호사님. 네. 차였던 옛 여자친구 만난 느낌은 어떤 느낌인 겁니까? 씁쓸하겠죠.
씁쓸. 오히려 반갑다기보다는 네. 아마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특별하게 다가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라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왜 가셨나라고 좀 되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선물 드리러 간 것이 아니고 공기 잡으러 갔다 그렇게 느껴지는 것은 왜일까요? 저만일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한경협 회장님이 지금 이게 상법 개정하면은 네. 주주의 어떻게 보면 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하나요란 좀 손짓을 내미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동문서답을 합니다. 이게 그 자본 시장이 투명하게 되면은 기업 운영하는 게 자금 조달도 좋을 것이다. 질문하는데 이렇게 직진으로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오늘 그 일부 신문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불신 해소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뭘 들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결국 뭐를 오랜만에 각오한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선물을 주고 그걸 통해서 중도 확장, 보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의 얘기만 하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면은 각오해라 이런 느낌으로 느껴지는 것은 아마 많은 CEO들이 느꼈을 감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아니 대체 왜 간 거야?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을 하고 좀 이 말씀을 지금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 10년 만에 지금 한경협을 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기업을 못 만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 중인 적군도 만나는데 우리가 못 만날 이유 뭐 있어요? 10년 전 헤어졌던 이 여친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웃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살짝 좀 뼈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이 향후 행보에서 추가적인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올 것이냐를 같이 좀 보면 이재명 대표가 왜 한경협을 10년 만에 갔는지 그리고 여기서 한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까지도 같이 좀 맥락이 짚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골든타임 무슨 얘기냐 기사 볼까요? 탄핵 선고 전 지금이 골든타임. 여권 주자들 대선 젠걸음입니다. 네, 지금 탄핵 선고 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면서 여권의 주자들이 다 걸음이 바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어제 굉장히 바빴다고 해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가족들도 바쁘고 해서 저랑 놀아준 것도 아니어서 제가 이재명 대표 같이 저런 사법 리스트를 가지고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바꿔서 나에 대한 범죄는 죄가 안 되게 바꿔버릴 거다라고 제가 그럴 것 같습니까?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기본적인 원칙에 관한 합의와 약속에 대해서 서로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저 정치 세력은 그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이다. 그럴 수 있고 또 그 5%다. 본인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지금의 현 상태의 경쟁 구도에 전열을 흐트러뜨리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본능적인 방어 기제가 아닌가. 너무 본인의 정치적 행로에만 초점을 맞춘 입장이 아닌가. 오늘 한 전 대표 북콘서트 때 현역 의원 15명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관심 없어. 당을 일에 망쳐놓고 양심이 있어야지.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해놓고 뭔 쓸데없는 소리야. 그런 거 묻지 말아요. 네, 지금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이 오세훈 시장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어제 굉장히 바빴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어제 북콘서트가 있었죠. 북콘서트에서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날을 세웠다라는 거고 오세훈 시장의 경우는 어제 핀테크 간담회에 갔습니다. 핀테크 간담회에 가서 이 사람 경제 행보를 하면서도 하지만 또 이재명 대표를 공격을 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선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말아요. 당을 망쳐놓고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어쨌거나 메시지가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다들 지금 열심히 지금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탄핵 선고 전 골든타임인 건데 일단 이거는 사실 관련해서 보면 이 박창환 교수님
지금의 골든 타임이다라는 얘기인즉슨 탄핵 선고를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해서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인 건데 골든 타임이 맞긴 맞는 거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네.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지 않았는데 대선 얘기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자제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현실은 대선이 곧 다가올 거다. 이런 이제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특히나 다음 주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나올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인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전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처럼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대선을 치를 경우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 눈에 뻔하기 때문에 당장 경선을 치러서 대선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당원들과 지지층들에게 본인의 존재감 그리고 왜 본인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지 알릴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비공식 상황이지만 마지막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사실상 대선 행보로 읽힐 수 있는 행사들, 이벤트들이 계속 열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사실 공개적으로 대선이 열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열릴 가능성에 대비해 놓지 않으면 자칫 열릴 조기 대선판에 섣불리 뛰어들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 미리미리 지금 사실상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런 행보 중에 나오는 이 메시지의 방향을 보면 이걸 뭘 사랑의 짝대기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한테 그리고 오세훈 시장도 이재명 대표한테 근데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한테 지금 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노원명 의원님. 지금 홍준표 시장은 사실 이 여면은 야를 공격을 할 법한데 홍준표 시장은 같은 또 한동훈 전 대표한테 이걸 사랑의 짝대기는 아니고 짝대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왜냐라는 거죠. 홍준표 시장께서 뭐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는 게 어제 오는 일은 아닐 테고요. 그렇죠. 뭐 거의 뭐 1년 이상 된 공격인데 그때마다 지금 공격이 더욱더 갈수록 강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갖다가 아마 홍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본인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낀다는 얘기를 아마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같은 레벨이 아니다. 네. 저 친구하고는 같이 뭔가를 도모할 그런 내 수준이 아니다는 게 그분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네. 제가 뭐 지금 뭐 질문자의 의도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홍 시장이 한 대표를 갖다가 네. 견제하려는 의도에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진정한 불쾌감과 아마 인간적인 그런 어떤 나쁘게 말하면 경멸이랄까요? 아마 그런 감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견제성 발언이 아니라 그냥 진짜 싫은 거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짝대기가 가는 거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당내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은 분이 김문수 장관이에요. 그쵸.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하셨지만 사실상 그런 점에서 보면 김문수 장관을 꺾으려면은 구도가 좁아져야 됩니다. 네. 표가 분산되면 안 되죠. 경선에서.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확장성을 가진 후보들, 한동훈 후보 또 여타의 후보들을 미리미리 장외로 떨고 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선택 왜 바뀝니다. 네. 이 사람들은 선택권 밖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주장을 함으로써 소위 말하면 TK의 그런 그 강성 지지층들, 이 지지층들에게 김문수 확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게 최고의 단점이잖아요. 김문수 장관이. 네. 그러면 그 대안은 누굴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거론되는데 미리 한 사람 한 사람씩 떨고 놓지 않으면 실제로 경선에서 김문수의 대안으로서의 그런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지금 소위 말하면 새싹들을 갖다가 잘라놓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새싹은 미리미리 밟아주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또 사실 박 교수님 생각을 해보면 김문수 장관과 홍준표 시장은 지지층이 좀 겹치거든요. 그럼 겹친다고 할 때 굳이 나와 다른 쪽에 대해서 뭐 이 걸러내고 새싹을 밟아주고 이러는 것보다는 나와 겹치니까 다이렉트로 김문수 장관을 공격을 할 법한데 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는 공격이 그다지 세진 않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를 때리는 게
본인에게 유리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김문수 장관은 아예 좀 뭐 출마의 얘기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로지 딱 한마디만 해요. 아직까지 대통령이다. 그런데 우리가 나서는 건 말도 안 된다. 이 얘기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김문수라고 하는 분이 본인이 대선 대통령 주자가 되겠다고 나선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탄핵 반대 집회에 어떻게 보면은 유일한 수혜자거든요. 그러면 김문수를 때리는 건 보수총을 때리는 거랑 지금 똑같습니다. 파면이 결정되고 나서 김문수 장관이 나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그분의 약점, 한계점 이런 걸 얘기해도 늦지 않는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판단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김문수 장관한테도 공격을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저희가 어제 이 말씀을 드렸죠.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선 사실상 첫 이 수면 위로 올라온 공식 행사였습니다. 사실상 출정식이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요. 뭐 이 사실상 출정식이다라고 얘기한 어떤 행사가 열렸을 때 당내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 왔었느냐라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개최했던 개헌 토론회 때 108명 중 48명이 왔습니다. 출정식이다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죠. 그런데 그 뒤에 나경원 의원이 개최한 토론회인데 김문수 장관이 기조연설을 했었을 때 그땐 58명이 왔어요. 근데 과반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 북콘서트 여기는 15명이 왔습니다. 네. 사실 뭐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기존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당내 의원들 자체 수가 뭐 한 20명 남짓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왔다. 그래서 다들 출정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곧 예정인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이 곧 이달 중순에 책을 냅니다. 책을 내는데 이 책 두 권을 출간하면서 북콘서트를 할지 안 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그럼 뭔가를 이 행사를 계획을 할 때 그때 그럼 여기는 몇 명이 오겠느냐라는 거죠, 노원명 의원. 저는 한동훈 전 대표와 네. 김문수 장관의 중간치 정도를 생각하고 싶군요. 오세훈 시장도 사실 중간치기네요. 거의 가깝다고 보면 네. 약 30명 정도 예상하겠습니다. 30명. 뭐 별다른 근거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네. 홍준표 시장은 정치적인 비중에 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죠. 그래서 저분이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매력이 있는 분이지만 어쨌든 또 부담스러워하는 후배들 정치인들도 많고 그런 스타일이라 네. 그렇게 뭐 아주 뭐 성대한 그런 어떤 장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힘 내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 조심스러운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저분을 갖다가 대놓고 지금 지지할 수 있는 현역 의원 숫자라는 것이 결국은 저 정도 선이라고 봤을 때 네. 그래도 보수의 적자이고 유력한 대선 후보인 네. 홍준표 시장의 북콘서트에는 그 뭐 상당수의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참석할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대략 한 30명쯤 한동훈 전 대표 때보다는 좀 많고 하지만 뭐 오세훈, 뭐 김문수 요 때보다는 좀 적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아직 뭐 행사를 뭐 연다 어쩐다 뭐 정해진 건 없긴 합니다만 지금 너도 나도 지금 젠걸음을 하고 있다 보니까 혹시 한다면 그럼 몇 명이나 될 것이냐, 현역 의원들은 얼마나 갈 것이냐라는 여부가 궁금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주자들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사실상 국민의힘 내에서는 조기 대선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어죠. 그런데 이 금기어 어제 직접 지도부 입에서 나왔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만약에 이번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대선에서 우리가 패배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여러분 눈에 선이 보이죠? 노조 천국이 됩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좌지우지하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합니다.
이번에 혹시 닥칠지 모를 비상시국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선봉에 서서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상훈 정책위 의장 만약에라는 말을 붙이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고 그 다음까지 패배하면 이런 것까지 나아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선이 치러지고 패배하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될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노원명 위원님. 네. 그동안 금겨였는데 지도부가 직접 얘기를 했네라는 거거든요. 지도부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거죠. 뭐 그런 그 질문에 답하기 앞서가지고 네. 왜 여당의 지도부는 TK에만 가면은 저런 협박성 발언을 하는지 그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네. 뭐 늘 돈 내놓으라고 조르는 뭐 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어쨌든 지금 사실은 그 말을 못할 뿐이지 지금 현재 그 조기 대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뭐 국민적인 상식이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어가지고는 네. 대선까지 다음 달에 내주 17일께에 아마 예상이 된다고 하는 이르면 탄핵이 나왔을 때 불과 60일 후에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국힘으로서는 현재의 어떤 이재명 대세론을 갖다가 불식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절대적으로 없는 겁니다. 오로지 여러 대선 주자들끼리 컨벤션 효과 정도를 기대해서 거기에서 반전을 갖다가 노려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지금 이미 뛰어들어도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 시간이 촉박하겠다고 봤을 때 빠른 지금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빠른 방향 전환이 필요한 때 아니겠느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짚어야 될 게 왜 자꾸 TK, PK만 가면 뭐 내놓으라는 식으로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라는 그 부분도 같이 좀 짚으셨어요. 사실 이 다음 기사 볼까요? TK, PK 달려간 다시 선봉 서달라. 네. 지금 김상훈 정책위 의장이 지금 TK, PK를 찾아서 한 얘기가 민주당 찍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사실상 취지로 지금 한 거죠. 근데 TK, PK로 딱 달려가서 이 얘기를 했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TK, PK에서 이렇다라는 거죠. 다음 장래 지도자 누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디가 좋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안 찍고 의견을 유보한 사람이 TK에서 41, 부울경 PK에서 46이나 된다.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에 비해서 현격히 높다라는 거예요. 박정환 교수님. 그 지금 TK, PK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냐는 거죠. 근데 영남만 저런 게 아닙니다. 호남도 가면은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게 눈에 보여요. 즉 영호남 모두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중도층이라고 불리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 중도층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도 호남 공략에 공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더더욱 영남 공략을 해야 돼요. 텃밭을 지키지 못하면 대선은 무의미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행사가 어제 행사가 뭐였냐면 기초의원 연수 행사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 누가 가장 열심히 뛰느냐? 지방선거 출마할 분들이 가장 열심히 뛰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호남의 기초 출마 예상자들, 영남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쪽에 지지층의 결집을 총호소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TK, PK, 영남만 이런 것이 아니다. 호남도 그렇다. 이 얘기는 중도층이 모두가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판단을 보류하고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죠. 네. 앞으로 해야 하는 상황까지 잘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다른 말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